제가 올해 75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도 받긴 했지만 경도라고 하더군요. 약도 제때 챙겨 먹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해도 사람 손 안 빌리고 어떻게든 꾸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게 노인이 된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누워 있어야 한다고, 일상생활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들놈 민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집에서 요양보호사 부르면 되지. 거기까진 아직 아니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현실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엔 혼자, 식사도 쉽지 않고 화장실도 누군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결국 자식들 말에 밀려 그럼 일단 잠깐만이라고 하고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잠깐이란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겪게 될지.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간호사가 절 부르더군요. 203호 박 어르신, 재활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방번호로 불리더라고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젠 박재호가 아니라 103호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치 병실 하나에 끼워 맞춰진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소 전에 자식들이 보여준 요양원 광고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프리미엄, 가족 같은 돌봄, 사랑으로 모십니다라는 문구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복도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는 어르신들,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는 보호사들. 여긴 생각보다 차갑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며칠만 참자. 재활받고 나면 금방 나가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며칠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누구라도 제 나이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요양원을 고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요양원이래요. 여긴 시설이 아주 좋아요. 그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정작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좋은 요양원이라는 말, 과연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자유와 존엄입니다. 그걸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순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 직접 살아보니 절대 오지 마세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물 끄고 세수하고 슬리퍼 꺼내려다 발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아차 싶은 순간에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고 눈앞이 번쩍하더니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고관절 쪽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누워 있다가 가까스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찍어본 엑스레이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움직이기 어렵고 재활 치료까지 생각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아서 집에 돌아가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지금껏 혼자 살아왔는데 이번 사고로 혼자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운 몸이 됐다는 현실. 밥은 누가 해주고 씻고 청소는 또 누가 해주며 밤에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자식들이 걱정하더군요.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깐 요양원에 계시는 건 어떠세요?
재활도 되고 돌봐주는 분도 계시고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 아니다. 난 괜찮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냐?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말도 잘하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꺼낸다는 게 참 서운하더군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서울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손이 모자라지요. 아무리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도 결국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더군요. 병원에서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 보였고 딱히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알아본 요양원이 괜찮대요. 프리미엄 요양원이래요. 시설도 좋고 재활 프로그램도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며칠만 계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들은 그 말 끝에 잠깐만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잠깐만. 그렇게 퇴원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나올 거라고.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군요. 요양원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벽에는 가족처럼 모십니다라는 문구도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는 또래들의 얼굴은 대부분 멍하니 굳어 있었고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조차 어딘가 훈련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있다가 나가자. 그런데 그 잠깐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말도 눈치 보며 해야 했으며 내 이름 대신 203호라고 불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박재호라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되는 한 명의 입소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고는 우연히 일어났지만 요양원에서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요. 처음 들어설 땐 말입니다. 문 앞에 깔린 카펫도 붉고 반들반들하고 벽면엔 수채화도 걸려 있었고요. 창밖으로 정원까지 보이더군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너무 걱정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도심 속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눈에 보이는 풍경은 분명 번듯해 보였거든요. 안내해준 직원들도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 했고요. 복도마다 라벤더 향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어쩐지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한쪽 구석엔 휠체어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지친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니, 지쳤다 못해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직원은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 붙은 문구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모십니다. 겉으론 참 좋은 말이지만 정작 그 문장 아래 벽에 기댄 채 쭈그려 앉은 할아버지가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이랬습니다. 어서 나가라. 너도 곧 나처럼 될 거다. 입소 전 안내를 맡은 사회복지사는 요양원 프로그램을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하더군요. 매일 미술 치료와 음악 시간이 있고요. 식사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원장님은 어르신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 하나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엔 네 분이 침대를 나란히 쓰고 계셨고 그중 두 분은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차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 방의 냄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침대 맡은 직원은 말도 없이 손가락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자리예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더군요. 저는 아직 제 이름도 말 안 했는데 말입니다. 무언가 확실히 어긋나 있다는 걸 그때야 확신하게 되었죠. 식당도 둘러봤습니다. 여기선 모두 함께 식사하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식탁마다 어르신들이 마주보는 법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음식이 싫다고 접시를 밀치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쥔 채 멍하니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입술만 달싹이며 밥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요양보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바꾸거나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대화가 없는 공간, 음식을 먹는 건 맞는데 식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복도 한쪽에선 205호 김어르신, 화장실 다녀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없고 호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리면 사람이 아니라 마치 병동의 순번표처럼 느껴지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이 낯선 공간, 이 쓸쓸한 공기 속에서. 하지만 입소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그래도 요양원 중에선 이곳이 제일 괜찮대요. 원장님이 직접 프로그램도 챙긴대요. 라며 다독였지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괜히 불안한 얘기를 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어르신들이 적응 못해서 그런 거겠지. 난 아직 멀쩡하니까 금방 익숙해지겠지. 하지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복도 넘어 들려오는 다른 어르신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노후가 아니라 느릿느릿한 이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희 요양원 생활은 불안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날부터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더군요. 요양원에서의 하루는요. 분 단위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스피커에서 음악이 울립니다. 마치 학교 종소리처럼요. 어르신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어찌나 경쾌한지. 차라리 모닝콜 대신 파도 소리가 낫겠더군요. 피곤해도 좀 더 누워있고 싶어도 그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줄을 서서 세면대 앞에서 씻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옆에서 보호사가 서두릅니다. 박 어르신, 빨리 하세요. 다음 어르신 기다리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젖은 손으로 옷을 입으려니 이게 하루의 시작인지 체벌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7시 식당으로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이 긴 줄을 섭니다. 누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요양보호사들은 말합니다. 서두르세요. 아침 시간 지나면 식사 제공 안 돼요. 아니, 먹는 것도 마감 시간이 있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 앞에 놓이는 건 늘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죽, 반찬이라고 해봤자 소금기 빠진 김 몇 장과 무절임 몇 조각. 오늘은 특별히 계란찜이 나왔어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직원은 정작 그 계란찜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숟가락질도 하기 전에 다 드셨으면 그릇 치울게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마치고 나면 10시엔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체조실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름 대신 여전히 쌈호 어르신이라는 부름이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줄줄이 따라 들어가는 어르신들. 체조는 15분이면 끝납니다. 스트레칭 몇 번, 목 돌리기 몇 번. 그걸로 하루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셈이지요. 오전 10시 20분 미술치료 시간이랍시고 연필과 종이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손이 굳은 분들에겐 그조차 고역입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굳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다들 하세요. 오늘은 봄꽃 그리기입니다. 그 말만 하고는 담당 선생님은 복도 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록지의 활동 완료, 도장을 찍기 위한 시간 같았습니다. 점심은 정오에 시작되는데 다시 줄 서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날은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이 아니라 거의 물입니다. 밥도 질척해서 삼키기 어렵고요. 한 어르신이 이거 너무 짜다고 말했더니 보호사가 대답하더군요. 입맛이 예민하신가 봐요. 대부분 잘 드시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3시까지는 별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만 대부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신문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요양원에 신문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광고만 반복되는 방송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었죠. 오후 3시에는 간식 시간입니다. 바나나 반 개나 요플레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무의미한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고 앰프를 틀지만 노래는 직원이 부르고 어르신들은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물론 또 줄 서서 가야죠.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이라더니 뼈만 남은 국물에 감자 3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밤 9시 취침 준비 방송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방 불이 꺼지고 각자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누가 잠이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루는 종료된 겁니다. 불이 꺼진 방 안, 가끔 들려오는 숨소리, 코 고는 소리, 그리고 흐느낌.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그곳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텨내는 곳이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말도 줄이고 감정도 접어두고 저는 그렇게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사람이 아닌 관리 대상이 된 듯한 기분. 여러분, 사람은요, 늙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곳이 없고 들어줄 이도 없을 땐 그저 조용히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는 살아있음이 아니라 존재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시간, 그게 요양원의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노인들은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당은 밝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그 분위기는 차갑고 무미건조합니다. 식탁에 앉은 노인들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모습입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요양보호사들이 식판을 나눠줍니다. 식판에는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 담겨 있지만 음식은 미지근하고 맛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어도 보호사들은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드셔야 해요. 라고 재촉합니다. 심지어 일부 노인들은 보호사에게 떠먹임을 받으며 자신의 식사 속도조차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식사 환경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자신의 식사 속도와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무시되고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면 노인들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식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식사 시간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요양원 시스템은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존엄과 감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식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나이 들면요, 소변이 한밤중에도 여러 번 마렵습니다. 특히 제가 복용하는 혈압약 때문인지 더 자주 깨곤 하지요. 침대 옆에 마련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금방 누가 올 줄 알았습니다. 예전 병원에선 그런대로 응답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은 닫혀 있었고 다른 방에서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로 몸을 옮겼습니다. 힘겹게 몸을 끌어가던 중 복도 구석에 웅크려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옆방 205호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파르르 떨고 계셨고 얼굴엔 공포에 가까운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분은 눈에 눈물까지 맺힌 채 말했습니다. 나 넘어졌어. 화장실 가려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도, 경비도, 병동안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적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박 선생님을 도와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채 구석에 주저앉아 버렸고 둘 다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5분이 지나고 나서야 순찰 중이던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가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놀라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며 왜 혼자 움직이세요? 호출 누르셨으면 기다리셨어야죠. 라는 말부터 뱉더군요. 기다리다 이렇게 됐잖아. 속으로 그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지만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돌아와서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들어온 걸까? 돌봄을 받으러 왔지. 눈치 보며 사는 죄인이 되려고 온 건 아닌데. 그리고 그 후로 화장실은 제게 신청해서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시간과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허락받고 써야 하는 장소. 그런 곳에서의 삶이 과연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낮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 이동이 허용됐습니다. 식사 전후 재활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그 사이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줄을 서거나 보호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간혹 지금 다른 방 가봐야 해서 안 돼요라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그저 참고 기다리거나 때론 기저귀를 차는 어르신처럼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정말 생리적인 욕구조차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는 곳이구나. 심지어 어떤 날엔 보호사가 어르신의 호출벨을 오작동이라며 아예 전원 버튼을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누르시니까 다른 분들 자는데 방해돼요. 그렇게 편리함을 이유로 어르신의 인권을 꺼버리는 일, 여긴 종종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화장실조차 맘대로 못 가는 곳은 감옥이야. 맞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존중받지 않는 곳, 눈치와 인내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저는 결심했지요. 몸이 회복되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방 안은 조용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김씨 어르신, 제 옆 침대를 쓰시던 분이 갑자기 신음을 내셨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고 저는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물으려 다가갔는데 숨소리가 없더군요. 급히 복도로 나와 야간 근무자에게 알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고 심전도 기계를 들고 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조용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직원들은 숙련된 듯한 동작으로 김씨 어르신의 몸을 덮고 커튼을 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내일 아침엔 모두 조용히 묵념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평소처럼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1층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김씨 어르신의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 보니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도 요양보호사도 심지어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새로 입소한 어르신이 김씨 어르신이 누웠던 자리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침대맡에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고 보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여기가 선생님 자리예요라고 말하더군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누군가 삶을 마감했던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마치 자리 하나 비었네 수준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리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놀라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더군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한 조각 빠져나가고 곧바로 다른 부속품이 끼워지는 것처럼 김씨 어르신은 그저 자리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순서대로 사라지는 곳이다. 저 자신도 언젠가 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픔이요. 다음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긴 어떤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엔 외치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또 다른 무기력함에 묶일까 두려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김씨 어르신처럼 나 역시 잊히지 않기 위해선 이 공간에서 나가야 한다고. 누군가 조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있는 동안 제 존엄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곳, 그런 곳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결국 누구에게 닿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선 그 말이 공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입을 열어도 돌아오는 건 눈길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요양보호사의 뒷모습뿐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말을 붙여보려 했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따가 손주가 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식사하셔야죠. 아니면 아예 반응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헛되이 말하고 나면 결국은 입을 닫게 되더군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오는 걸 보니 괜히 말을 걸었다 싶더군요. 같은 방 어르신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름도 묻고 어디서 오셨냐고도 물었는데요. 그 대화가 오래 가지 않더군요. 아침엔 졸린 얼굴로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다가 낮엔 프로그램실에 끌려가고 밤엔 약 먹고 그대로 눕는 게 일상인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번은 206호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점심 반찬에 고기 좀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질겨서 이빨에 끼더군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뒤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벽에다 얘기한 것처럼.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하셔서 제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말이 줄어드는 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반응도 공감도 없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또 그러시네라는 말이 돌아오거나 기억 안 나세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럴 바엔 입을 닫는 게 속 편하다는 걸 요양원 생활 며칠 만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혼잣말이라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지? 날씨가 꽤 흐리네. 그런 말이라도 하며 내 하루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이곳에선 그런 게 사치였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식사하고 약을 먹고 이동해야 하니 스스로의 생각조차 사라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만 중요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이 말을 하든 말든 듣는 이가 없으면 그건 그냥 허공 속 한숨입니다. 복도 한쪽에서를 보며 저건 예전에 우리 딸이 좋아하던 드라마인데라고 말하신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나가던 직원은 어르신, 프로그램 끝나셨어요. 이동하셔야 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 속에 깃든 감정이나 기억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어쩌면 더 편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 없는 어르신은 다루기 쉬운 존재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선 조용한 사람이 이상적인 입소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표대로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는 존재. 그러니 말이 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뜻 아닙니까?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존엄이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겪으며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 나도 더는 말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리고 그게 요양원의 일상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 주만 해도 면회실은 활기찼습니다. 주말이면 어르신마다 자식, 손주들이 줄줄이 찾아와 과일이며 영양제, 간식 보따리를 들고 와서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눴지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입소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몸, 낯선 생활 속에서 그 말이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첫 주말엔 정말 왔습니다. 민수랑 손녀가 함께 왔고 저를 마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 말에 잠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들이 나가는 사람처럼 마스크를 쓰고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겹쳐서 못 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라는 전화 한 통.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바쁜 거 이해합니다. 손주는 학교 행사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아예 전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자 한 줄.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쁘면 그럴 수 있다고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한 주. 아들은 점점 연락이 줄었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꼭 한번 갈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양원 면회실은 이제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북적이던 풍경은 사라지고 주말마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는 어르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되었고요. 며칠 전엔 옆방 박 어르신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추석 때도 못 왔어요. 손주 얼굴이 이젠 기억도 안 나. 그 말에 저는 뭐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엔 매주 꽃을 들고 찾아오던 아들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가끔은 면회실에 앉아 있다 보면 복도 너머로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 어르신도 가족 안 오는 지 오래됐죠. 그러게요. 이름만 남은 가족들 많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있는데 존재는 없는 그런 느낌이 요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이 보내주는 간식이나 생필 택배로 도착합니다. 박스엔 정성껏 적힌 손편지도 없고 그저 김재호 어르신 앞으로라는 주소표만 붙어 있지요. 간호사들은 그걸 건네며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아드님이 보내신 거래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어딘가 공허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봐야 마음이 움직이고 목소리를 들어야 위로가 되는 건데 말이지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받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묻더군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줄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히 전화를 걸었다 싶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나 들으려고. 그렇게 말하니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회의 중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전화를 잘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사람들은 말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치매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외로움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오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으니 말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점점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재호야,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전화도 문자도 결국은 그 흔한 염려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김 어르신 물 드릴까요? 그 말이 어쩌다 이리 반가운 말이 되었는지 참 이곳에선 기다림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대부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란 이름은 요양원 벽 속으로 주말 면회실의 텅 빈 의자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기라도 했겠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뒤부터는 이상하게 벨소리마저 불편하게 들리더군요. 전화를 받으면 다정한 목소리로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아들의 말투에는 묘하게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분명 안부 인사였지만 그 속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별일 없다는 말만 해주세요. 그대로 계셔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뭔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병원에 모실지, 요양원을 옮길지, 아니면 자신들이 손을 써야 할지. 그 고민이 무거워서인지 그들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듣길 원했습니다. 아버지, 그쪽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그렇게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꾹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래. 잘 지낸다. 그러면 아들은 곧장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음 주쯤에 한번 뵈러 갈게요. 그 다음 주는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말은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제 존재가 자식들에게 의무가 되었다는 거요. 저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애틋함에서 책임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요. 한때는 손잡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던 민수도 요즘은 통화 중간에 종종 하품을 하더군요. 미경이도 전화를 하면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도 일이 늦게 끝났어요.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그 말, 이제는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정말 용기 내어 한 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민수야, 요즘 여긴 좀 춥구나. 밥도 입에 안 맞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재활도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계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짐이라는 걸.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어떤 따뜻한 위로도 없었고 오직 그대로 있으라는 현실적인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힘들다는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면 돌아오는 건 그럼 계속 계세요라는 한마디. 아, 이게 진짜 무섭더군요. 내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다는 거, 내 고통이 가볍게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 순간부터 저는 아예 힘들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삼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말도 줄고, 기대도 줄고, 심지어 방문을 기다리는 마음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 맡겨진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돌봄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는요, 가족과의 전화가 끝나면 꼭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며 저 잎들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저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기색조차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어쩌면 말하는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들에게조차 감정의 무게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제 안에서 조용한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아침이 조금 더 추웠습니다. 이불을 털고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잘 따라주질 않더군요.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의자에 앉아 양말을 신으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요양보호사 하나가 휙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왜 또 그러세요? 진짜 손 많이 가시네. 시간 맞춰 움직여 주셔야죠. 그 말의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요. 말끝에 실린 짜증, 귀찮다는 투. 그 속에 당신은 우리 일만 늘리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때문에 저 직원의 하루가 복잡해졌다는 자책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타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실감이 가슴을 누르더군요. 점심도 그냥 넘겼습니다. 입에 넣어도 맛이 없었고 밥알이 목에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당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203호 어르신, 그분도 슬슬 힘들어. 말은 잘 안 하시는데 행동이 점점 느려져. 오늘도 혼자 앉아서 양말 신느라 한참이더라고. 그런 분이 한두 명이야? 빨리빨리 해줘야지. 우린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를 그냥 하나의 일거리처럼 취급하는 그 말투의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민폐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잠든 듯 숨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지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집에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말 한마디, 손 많이 가시네라는 그 말이 제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안엔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참담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하게 되었고, 더 말을 아끼게 되었으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혹시 또 민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게 사람을 얼마나 움츠러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엔 식사 시간에 옆자리 어르신께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라도 건넸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입도 떼기 힘들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또 누가 뒤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작아지다 결국엔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내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요. 바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어떤 사람에겐 하루를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시간표는 처음에는 체계적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불이 켜지며 요양보호사들이 방을 돌며 어르신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셔야 해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몸이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식당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늦게 가면 식사가 식거나 아예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미지근하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고 싶어도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드셔야 해요. 라는 수저를 내려야 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도 정해진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0시가 되면 재활실로 이동해야 했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몸이 피곤하거나 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운동하고,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규칙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활은 결국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 손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달 만에 다시 밟는 내 집 마룻바닥. 그 감촉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돌아왔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루에 3시간씩 오셔서 도와주시지만 나머지 시간은 제가 스스로 생활합니다. 식사도 제 시간에 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양원 생활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집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주체로서 말입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실 때 시설의 겉모습이나 광고 문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가 아닌 내 집에 오래된 나무장판 냄새,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느껴지는 먼지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공간이라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밟는 내 집의 마루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물론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살 수 있을까? 혹시 또 다치진 않을까? 그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오전 3시간씩 오셔서 집안일과 식사를 도와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저를 203호 어르신이 아니라 박재호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시더군요. 작은 호칭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그땐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3시간, 그 시간 동안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반찬간이 어떻다는 얘기도 하고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함께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도 있지요.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저는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낸 날이 허다했거든요.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곳에서는 말조차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엽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공원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괜스레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요양원에서처럼 식사 시간이 일과표 속의 번호가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그 당연한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말입니다. TV도 보고 뉴스도 챙겨봅니다. 요양원에서는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작은 TV 하나로 다 함께 봐야 했고 그마저도 볼륨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내가 리모컨을 들고 보고 싶은 채널을 고르고 볼륨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요즘은 날짜도 잘 기억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퍼즐도 풀고 신문도 소리내어 읽고 어제 일기를 써보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머리를 계속 써야 한다는 의사 말씀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잊고 싶지 않은 하루하루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오늘과 어제가 똑같았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절망이 앞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작은 기대를 품을 수 있으니까요. 주말이면 자식들이 다녀갑니다. 전에처럼 억지로 와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웃으며 들어와 식탁에 앉고 제가 직접 끓인 된장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들러 할아버지 건강해졌네 하고 팔짱을 끼지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난 거야. 요양원에 그대로 있었다면 난 지금쯤 그냥 숫자 하나였을 거야. 내 삶은 숫자로 관리받는 하루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방 안에 있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오늘을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건 힘드실 텐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위해 식사를 차려주고 침대를 정리해 준다 해도 그게 내 의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그건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은 분명히 존재하고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해도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도 이 하루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집,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석 달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참는 법을 배워온 내 인생에서 그 말 한마디는 참 오래도 입안에 맴돌았지요. 좋은 요양원이라더라. 그래도 거기선 누가 챙겨주잖아. 아버지, 그게 더 안전해요. 그렇게들 말했지만 제가 살고 온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쉬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시설이 좋다는 말이 왜 사람들 사이에서 그토록 자주 오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벽지는 곱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으며 천장은 높고 로비엔 생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없는 복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보호사, 그리고 이름 대신 호소로 불리는 일상. 그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야 할 공동체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없었습니다. 오직 관리만 있었고 돌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요양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마음 따뜻한 보호사도 있고 가족처럼 다가오는 공간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운이 좋아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가족이 자주 온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곳에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고 화장실은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입에 맞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서 치운다는 이유로 접시가 휙 들려 나갔습니다.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누가 죽어도 조의를 표하는 사람 하나 없이 금세 다음 입소자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가 지워지는 걸 보며 저는 매일 밤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지겠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무 눈물도 없이.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집에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와 영상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실 때 어땠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절대 오지 마라.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기 너머로 작게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땐 그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땐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 견디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것이 노인답다고 배워왔고, 그래야 짐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도 조용히 있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늙어가며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바로 존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 이름은 여전히 내 이름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나는 여전히 대우받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요, 치매가 아니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그 기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눈빛이 무시당하고 당신의 하루가 시간표 속 하나로만 기록되는 그곳에선 아무리 건강해도 아프게 됩니다. 아무리 버티려 해도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다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그래도 결국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전 다행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행이었다면 거기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야 하니까요. 진짜 다행은 그곳에 가지 않고도 내가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원이 필요 없다거나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들어가는 이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하나입니다. 요양원 직접 살아본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 말미에 선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양원이 편하다. 돌봄이 체계적이다.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살아본 제 입장은 다릅니다. 편리함과 존엄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더군요. 처음엔 저도 믿었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나올 거라고, 시설이 좋으니 괜찮을 거라고, 재활만 끝나면 곧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밥이 싱거워서가 아니라 빨리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질 때 내 존재도 식어가고 있단 걸 느꼈지요. 화장실이 급한 게 죄처럼 느껴졌고, 말 한마디에 누군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조차 제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더군요. 그곳에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딘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시간이 정해지고 식사가 정해지고 반응 없는 대화 속에서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받고 살아온 75년의 시간이 203호라는 방번호로 치환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내 역사는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제게 다시 숨을 틔워준 건 나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한밤의 오열 끝에 나온 고백이었고 스스로를 되찾고자 했던 마지막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고 나도 아직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렵게 돌아온 내 집에서 이제야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할 수 있고 좋아하는 반찬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증거 아닐까요?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요양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단지 효율과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존엄과 온기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서 한 걸음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손은 느려졌고 기억도 가끔 가물가물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선택 앞에 놓이더라도 부디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존엄만큼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75세 노인이 겪은 삶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